예, 이번 시간에는 26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6번이 이제 고객의 로열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. 이제 이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충성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우리 주변에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충성심을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, 그 제품만 사용하는.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. 자, 어쨌든 로열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 가지 쓰라고 했는데요. 일단 우리가 CRM이라고 하는 거, 뭐 CRM 말고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, 생각나시죠?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고객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해가지고 고객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. 그러면 고객은 자신의 어떤 바라던 바가 충족이 되니까 그 기업과 장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고객은 그 기업에 대해서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또 고객 가치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CRM도 마찬가지입니다. CRM도 여기 제가 이게 써놨는데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장기적인 관계. 예. 그러면 이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다 보면 결국은 그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. 예. 자, 그래서 이 충성 고객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이제 CRM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로열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갖다가 쓰라고 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? 일단 먼저 여러분들 RFM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RFM 공식. 요거는 이제 고객의 등급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최근성, 리센시, 그 다음에 빈도성, 프리퀀시, 그 다음에 구매액, 모노토리. 요 세 가지인데 이 최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최근에 그 제품을 구입했느냐. 그 다음에 빈도성, 얼마나 자주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했느냐. 그 다음에 구매액,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구매했느냐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높다면 아마 고객 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충성심도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.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추천받아서 온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는 추천받아서 왔다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야, 그 회사 제품 좋더라, 야, 너도 한번 써봐라. 라고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보시면 로열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답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. 구매 횟수, 예, 빈도성이죠. 추천이나 소개 정도, 예, 추천받아서 오면 충성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다음 이용 기간과 이용 실적, 뭐 이용 기간 길거나 그 다음에 이용 실적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최근성, 빈도성, 구매가 연관이 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 27번 보겠습니다.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험을 5가지 쓰시오 그랬는데요.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요거 예, 요걸 갖다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. 구매 의사결정 과정입니다. 이거 문제 인식, 문제 인식.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딱 봤더니 내 자동차가 왜 이렇게 낡았어? 이게 문제 인식이죠. 근데 정보 탐색. 뭐 좋은 자동차 없나? 하면서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거겠죠. 예, 알아보는 겁니다, 이제. 그런 다음에 대안평가. 아, 이 자동차가 좋겠군. 대안평가.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사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구매 후 평가. 사가지고 몰아보니까, 아, 이 자동차 괜찮은데, 좋아.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염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염이 있다. 그래서 이 이염을 갖다 뭐 5가지 쓰라고 했는데요.
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답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. 1, 2, 3, 4, 5. 예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6개, 7개, 예, 2개를 좀 더 써놨습니다. 뭐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구매를 갖다가 함에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위험을 느낀다는 거죠. 첫 번째, 재무적인 위험. 아, 이거 이 정도 돈 주고 샀는데, 이게 잘못 사게 됐을 경우 돈이 아깝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어떤 위험이고요. 사회적인 위험입니다. 사회적인 위험.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막 PC방에 가가지고 막 오락 막 하고 싶은데, PC방에서 오락을 막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구매하고 싶은데, 누군가 학생들이 와가지고, 선생님 뭐 하세요?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,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, 예,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, 야, 선생님도 와가지고 막 뭐 PC방에서 오락하고 있다, 막 이러면, 어떤 사회적인 어떤,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예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리적인 위험입니다. 심리적인 위험.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구매한 제품이 소비자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, 그럴 경우. 뭐, 예를 들어 가지고, 저 같은 경우가 빨간색 바지를 입고 댕긴다. 그러면은, 저 사람 뭐야? 나이나 들어가지고 무슨 빨간색 바지 입고 댕겨? 뭐, 근육도 없으면서 팔도 없는 나시티를 입고 댕기네? 뭐,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, 이게 좀 자존심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겠죠. 뭐,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위험인 겁니다. 그 다음에 기능적 위험. 내가 원래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제대로 그런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험이 있는 거죠. 근데 신체적인 위험, 안정성이 조금 결여가 됐을 경우, 그럼 신체 위해를 갈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시간 손실, 예, 여기 보면 시간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, 구매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, 혹은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경우,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. 이런 거. 그다음에 미래 기회 상실,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.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 갤럭시 4가 나왔는데 5를 살까 하다가 아니야 5보다는 6가 나오겠지? 6가 정작 나오면 아니야 6가 나오면 7이 또 나올 거 아니야. 그때 사야지. 뭐 7이 정작 나오면 그때 또 못 사고 8이 나올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이게 이제 미래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의 어떤 위험. 자, 이게 이제 위험 5가지,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5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5가지만 쓰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고객 집단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을 이질성 정도에 따라 몇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비율을 명확하게 하고 구분하는 것. 예.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세분화라고 하죠.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STP 전략을 보게 되면 세그멘테이션, 시장 세분화, 타겟팅, 표적 시장, 목표시장 선정, 포지셔닝. 예, 포지셔닝은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을 하지 않은데 굳이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전략적 위치 수립이다. 예,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뭐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 하는 거, 이것이 바로 STP 전략이고요.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바로 이제 시장 세분화를 물어본 거죠. 그래서 시장을 이질성 정도에 따라 몇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, 이게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9번 볼게요. 포지셔닝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을 3가지 쓰시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다라고 인식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되면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바로 어떤 경쟁 제품과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.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은 뭐 이런 거야. 뭐 에쿠스는 막 이런 자동차야 라고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
그런 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포지셔닝 전략의 대표적인 유형을 세 가지 쓰라고 했거든요. 첫 번째가 이제 가격과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.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이 비싸다, 싸다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제품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편안하다, 뭐 잘 달린다, 뭐 제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해서 포지션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가격이 싸다.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. 뭐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예를 들어서 속성이라고 한다면, 뭐, 편안하다. 편안하다.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이, 뭐 자동차가 힘이 좋다. 뭐 이런 거. 뭐 예를 들어서, 뭐, 우리 회사 제품이 여기에 위치했다라고 한다. 아, 이 자동차는 비싸지만 힘이 있는 제품이야. 여기는 비싸고 편안한 제품.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지셔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미지 포지셔닝. 이미지 포지셔닝은 추상적인 편의로 소구한다라고 했는데, 뭐,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다. 혹은 빈티지적이다. 혹은 뭐 세련됐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포지셔닝 할 수도 있습니다. 요건 대표적으로 뭐 약이라든가 뭐 특정한 기능을 가진 어떤 것들이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게토레이 같은 경우는 이온 음료, 게토레이 같은 경우라든가 뭐 포카리 스웨트 같은 경우는 아 목마를 때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셔닝 돼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제품 사용자 포지셔닝입니다. 표적 시장 내 소비자를 겨냥하여 제품을 소구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면서 이제 뭐 제품을 소개하거나 혹은 뭐 변비에 고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 요구르트를 한번 마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 사용자 포지셔닝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경쟁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소비자 인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제품과 비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이미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. 그런 거에다가 펩시가 뭐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잡아가지고 코카콜라는 이렇지만 우리 펩시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게 바로 경쟁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30번 보겠습니다. 시장 세분화의 변수 중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네 가지 쓰시오. 우리는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예. 그 중에 특히 지리적 변수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.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다. 혹은 뭐 그 중부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도시 규모에 따라서 서울과 같이 큰 대도시, 혹은 뭐 안동이라든가 나주 같은 조금 중소도시, 뭐 근데 기후, 우리나라는 뭐 그죠,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한 기후니까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한 그런 어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. 이런 시장 세분화 할 때,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적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30번까지 풀어봤고요. 이후부터는 또 다른 강의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